화면은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993년 서울 강남의 작은 빌라 2층. 낡은 계단을 올라가면 좁은 투룸집이 나옵니다. 그곳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정수는 35,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겨우 5명, 사무실도 없이 현장 컨테이너에서 일했습니다. 아내 박순자는 33,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을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팔 게 많이 남았어요. 비가 와서 사람이 없었나 봐요. 애들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8만 원. 이틀 후면 월세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내가 이번 현장만 마무리하면 큰 계약 들어와. 강남에 빌딩 짓는 거 말이야. 그것만 따내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준혁은 12살 서울 명문 초등학교를 다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 이준호는 9살 공부보다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성적표엔 항상 산만함, 집중력 부족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나 오늘 학교에서 떡볶이 먹었어. 야, 넌 맨날 먹기만 하냐?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공부가 뭐가 중요해? 나는 나중에 아빠처럼 힘센 일 할 거야. 두 형제는 자주 티격태격했지만 밤이 되면 한 이불 속에서 꼭 붙어 잤습니다. 형은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귀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동생은 형이 공부하는 동안 조용히 있어주려 애썼습니다. 가족은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엔 고기 반찬이 없어도 김치찌개 한 냄비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 일감을 구하러 다니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들 잘 있었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수는 잠든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준호야. 너희 형제끼리 절대 싸우지 말고 서로 지켜줘야 한다. 세상에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어. 아빠가 없어도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알겠지? 아이들은 잠결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때만 해도 그들은 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형제란 그런 존재라고, 가족이란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이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본질을 시험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진짜 시련이었습니다. 갈라지는 형제 40만 700. 1997년 11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 텔레비전 뉴스는 연일 기업부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앞날을 걱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정수의 건설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발주처였던 중견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났습니다. 6개월치 공사대금 3억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정수가 받은 대출은 총 2억 8천만 원.
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 집을 팔아야겠어. 정수는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40평생 울지 않던 남자가 아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집은 그녀가 20년간 새벽 장사로 모은 돈 8천만 원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손이 얼어붙어도 김치를 버무리고 눈이 와도 시장에 나가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응축된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집만은 지킬 수 없을까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무능해서 내가 잘못했어.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큰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26,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 김앤장에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초봉이 5천만 원이 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로펌 입사 지원금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월급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면 돼요. 아버지, 집은 팔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수와 순자는 큰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든든하구나. 가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받은 지원금 3천만 원은 빚의 10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감은 끊겼고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23,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형,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3천만 원으론 부족해. 빚이 6억이 넘어. 이자만 한 달에 800만 원이야. 형 월급으로 감당 안 돼. 차라리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는 게 나아. 준혁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야,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넌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잖아. 경제가 뭔지 알기나 해? 나한테 맡겨.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형, 현실을 봐. 6억을 어떻게 갚을 건데? 형 혼자서는 불가능해. 닥쳐. 내가 뭘 알아? 넌 공부도 못했잖아. 인생도 모르잖아. 두 형제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5억 2천만 원.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단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은 강남에서 쫓겨나 강북의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짜리 월세 5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수는 그날 이후 술만 마셨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그는 더 이상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엔 시장 청소를 하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마트에서 계산대를 받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은 로펌에 출근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제 미래를 위해 써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제 인생을 희생할 순 없어요. 작은아들 준호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낮엔 현장, 밤엔 대리운전.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전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형제 사이는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변한 형 700만 천. 2000년 봄 이정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간암 말기.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정수는 IMF 이후 3년간 매일 소주를 마셨습니다. 하루에 2병씩, 때로는 3병씩 마셨습니다. 간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제가 치료비 마련할게요. 준호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500만 원, 입원비는 하루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더 많은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배달, 낮 현장, 저녁 대리운전, 밤 택배 상하차, 하루에 23시간씩 자며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지만 병원비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형, 도와줘. 아버지 치료비가 필요해. 준호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여유 없어. 로펌 생활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렇게 된 건데 내가 왜 책임져야 해?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왜 술을 드셨는지 몰라. IMF는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극복했잖아. 아버지는 포기한 거야. 그건 본인 책임이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준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3개월 후 이정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병원 지하였습니다. 조문객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친척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빚 갚으세요. 아버지 빚은 자식이 갚아야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때 준혁이 양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상속 포기했습니다. 이미 법원에 서류 제출했어요. 저한테 청구하지 마세요. 채권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뭐? 상속 포기? 그럼 당신 동생은? 제 동생도 알아서 하겠죠. 저는 관계없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정말 그럴 거니? 아버지 빚을 포기하는 거니? 어머니, 이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이 집안 끝나요.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저는 로펌 변호사예요. 제 경력에 빚쟁이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끝이에요. 준호는 형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형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족?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라고 해서 인생 망칠 순 없어. 난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알아서 해.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영정 앞에서 절 한 번 하지 않고 어머니께 위로 한마디 건네지 않고 동생과 악수 한 번 나누지 않고 떠났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아버지의 빚을 혼자 떠안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26살 고졸 막노동꾼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주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500만 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주일에 7일, 한 달 365일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일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아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준호야, 너 이러다 죽겠어. 엄마 때문에 너까지. 엄마 괜찮아요. 저 건강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준호는 20년간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낮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저녁엔 배달 일을 했습니다. 치킨 배달, 중국집 배달, 편의점 야간 근무, 새벽 택배 상하차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여기 나. 수고. 손님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그는 여전히 배달원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배달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형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예쁘게 차려입은 아내와 초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우리 공주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준혁은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달복을 입은 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 형님. 둘은 5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준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너 배달일하고 있었구나. 네, 형님. 형님은 잘 지내시나 봐요. 응, 뭐 그럭저럭. 파트너 변호사 됐어. 연봉 2억 좀 넘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연봉 2억, 자신은 한 달에 200만 원. 같은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인생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형님, 어머니는 찾아뵙고 계세요? 바빠서 잘 못 가. 너 자주 가지? 네, 거의 매일 가요. 그래, 수고한다. 나 먼저 들어갈게. 애들 기다려서. 준혁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빗속에서 젖어 있는 것도 배달복이 찢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채 고급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사고 과일을 사고 약을 챙겼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사과가 싸길래 많이 샀어요. 준호야, 너 돈 아껴야지. 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순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위해 면역 건강 보조식품인 정관장 홍삼을 빼먹지 않고 사다 드렸습니다. 한 상자에 30만 원이었지만 준호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매일 드세요. 몸에 좋대요. 너무 비싸 아깝다. 엄마 건강이 제일 비싼 거예요. 준호는 삼성 노트 앱에 어머니 약 먹는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침 8시 혈압약, 점심 12시 당뇨약, 저녁 6시 소화제. 알람까지 맞춰놓고 어머니께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응, 먹었다. 내가 전화할 줄 알고 먹었어. 잘하셨어요. 저녁엔 산책도 하시고요. 준호는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며 시간을 아꼈습니다. 장 보는 시간, 약 사는 시간까지 전부 배달 일에 쏟았습니다. 반면 큰아들 준혁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고 강남에 50평 아파트를 샀으며 수입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엔 해외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머님 칠순 생신이 다음 주인데 같이 가실래요? 준호가 용기 내어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나 바빠. 해외 출장 가야 돼. 너나 잘해. 형님,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야, 나한테 간섭하지 마.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형은 정말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달원에서 CEO로 1300만 1600. 2015년 준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10년 넘게 일하던 건설회사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장 김철수는 65, 자식 없이 평생 회사만 키워온 사람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리 좀 와봐. 네, 사장님. 준호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은퇴하려고 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예. 사장님, 갑자기 무슨. 준호야, 너 정말 성실하더라. 10년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했지. 술 한 잔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늘 제 시간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 나 같은 늙은이가 봐도 대단해.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한 거죠.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 자식이 없어. 조카들은 있는데 그놈들은 내 회사에 관심도 없어. 돈만 노려.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회사를 넘기고 싶어. 준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저한테요? 그래. 너처럼 믿을 만한 사람 없어. 조건은 없다. 회사 인수 자금이랑 내 노후 자금만 천천히 갚으면 돼. 이자도 안 받을 거야. 어떠냐?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살이 되도록 배달원으로 살았던 그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 알아. 내가 잘할 거라는 거 나도 알아. 회사 잘 부탁한다. 준호는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직원 20명, 연 매출 50억 원의 작은 건설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겐 우주만큼 큰 기회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고객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사장님, 이번 현장 공사비 좀 깎아주실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 현장도 꼭 맡겨주세요. 준호는 이익보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줬고 복지도 챙겼습니다. 3년 후 회사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원, 직원 80명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5년 후인 2020년 회사는 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넘었고 서울 강남에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업계에서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엄마, 이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준호는 어머니를 서울 강남 대치동의 30평 아파트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꿈이니 생시니 우리가 정말 여기 살아도 되는 거니?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잘할게요. 엄마 고생 끝났어요. 순자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어. 하지만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형제의 1600만 1900.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그곳엔 20년 만에 보는 형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명품 시계, 고급 승용차 키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큰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명품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준호야. 준혁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연락처도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형님. 거실로 들어온 준혁은 집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대형 TV,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전망.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그리고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와, 내가 이런 집에 살게 됐구나. 대치동이면 여기 집값 15억은 넘겠는데? 사업 정말 잘 되나 보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형님.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준호의 상패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그리고 테이블 위에 회사 서류들. 모든 것이 동생이 성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몸은 건강하고? 네, 어머니. 저 파트너 변호사 되었어요. 연봉도 많이 올랐고요. 요즘 해외 송무일도 많아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준혁은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5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못 찾아뵌 것에 대한 죄송함의 표시입니다. 순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내 동생이 다 챙겨준다. 내 돈 내가 쓰거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동생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큰아들인데 받으세요, 어머니. 아들이 드리는 건데 거절하시면 섭섭합니다. 필요 없다. 그 돈 내가 쓰거라. 내 자식들한테나 줘. 냉랭한 침묵이 거실에 흘렀습니다. 준혁의 아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애들도 데려왔어요. 차에 있는데 불러올까요? 외할머니 뵙고 싶어 했어요. 됐다. 20년간 안 보던 손주 지금 봐서 뭐하게. 순자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준혁의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준호야, 나 좀 배웅해 줄래? 준호는 형을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혁이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요즘 사업 정말 잘 되지? 형한테 투자 좀 해줄 수 없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20년 만에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가 어때? 우리 형젠데.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형 지금 로펌에서 독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5억만 빌려줘. 이자 쳐서 1년 안에 갚을게. 계약서도 쓸게. 형님, 아버지 장례식 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가족이면 다냐고 하셨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내가 젊었을 때 철없었던 거야. 지금은 달라. 내가 그렇게 야박하게 나올 거야? 형제가 이래도 돼? 형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형님 말씀대로 형님은 형님 인생 사시잖아요. 저도 제 인생 살겠습니다. 아, 이 새끼가. 준혁이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좋아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준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겨울,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8시 준호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준호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오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대학병원 VIP 병실에 입원시켰습니다. 1일 입원비 50만 원짜리 특실이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일은 전무에게 완전히 맡기고 어머니 곁을 24시간 지켰습니다.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지만 준호는 직접 간호했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응, 고맙다, 아들. 준호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고 손발을 주물러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도 직접 챙기고 의사와 상담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큰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준혁은 과장되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많이 편찮으시죠? 순자는 아들 부부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뭐하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요. 준혁은 병상 옆에 앉으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빼냈습니다. 준혁은 동생 준호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야, 준호야. 어머니 병원비 많이 들지? 내가 절반 낼게. 아니, 3분의 1이라도 낼게. 형님, 됐어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도 아들인데 미안하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동안 너무 못났지? 형으로서 자격이 없었어. 이번 기회에 내가 정신 좀 차리려고. 준혁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준호는 형이 정말 변한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형님 진심이세요? 그럼 진심이지. 앞으로 나도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너도 도와줄게. 우리 이제 진짜 형제답게 지내자. 형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형제는 20년 만에 악수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형이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지만 준혁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지 2주일 후 준혁 부부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고급 과일 바구니와 백화점 건강식품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인삼 농축액이에요. 몸에 정말 좋대요.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준혁은 부쩍 다정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왔고 어머니 손을 잡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불효자였죠?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남은 인생 제가 책임질게요. 순자는 큰아들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불편하시면 안 대답하셔도 돼요. 뭔데?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세금 문제나 상속 문제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변호사니까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도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가 많이 연세도 드셨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 법적으로도 그게 맞아.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아니, 어머니. 저도 아들인데 알 권리가 있죠. 혹시 준호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둘 다 아들인데.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도 잘 몰라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야, 넌 가만 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 궁금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요. 증여세 문제도 있고 상속세 문제도 있잖아요. 그 순간 순자는 아들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래, 맞다. 준호 회사 지분 70%가 내 명이다. 그리고 이 아파트도 내 명이고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도 내 명이고 은행 예금도 전부 내 명이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가 건물이요? 어디 있는 건데요? 강남역 근처 5층짜리 상업용 건물이다. 준호가 5년 전에 사줬어. 임대 수익이 한 달에 3천만 원 나온다. 준혁은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강남역 상가 건물이면 시세가 최소 120억은 넘습니다. 거기에 대치동 아파트 15억, 회사 지분 가치 80억 이상, 예금까지 합치면 총 자산 200억 원이 훨씬 넘는 수천억 자산가였습니다. 어머니, 그럼 나중에 그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내가 갖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큰아들인 제가 우선 상속권이 있잖아요. 물론 준호도 받아야죠. 하지만 제가 장남이니까. 법? 너 변호사니까 법 잘 알겠네. 그럼 법대로 하지 뭐. 근데 법에 효도한 자식한테 더 준다는 조항은 없더라.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릴게요. 됐다. 내 돈 내가 써라. 나 내 돈 필요 없어. 그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산이 200억이 넘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동생이 다 가져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그럼 어떡할 건데요?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유류분 청구 소송 같은 거. 일단 더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해. 준혁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산을 노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2021년 봄, 준혁은 법무법인 사무실로 돌아가 선배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형,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돼? 동생이 어머니 재산 다 가로채려는 것 같아. 어머니를 꼬드겨서 전부 증여받은 거야. 선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동생에게 증여했다면 나중에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계산할 수 있어.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일단 어머니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여 내역을 조사해야 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소송할 수 있어? 있지. 증여 무효 소송이나 사전 유류분 청구도 가능해. 다만 어머니와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상관없어. 200억인데 관계가 무슨 소용이야. 준혁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 담긴 방문이었습니다. 녹음기를 몰래 돌리고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매달 5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준호한테만 의지하지 마시고 저도 좀 믿어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속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됐다. 내 돈 아껴라. 내 식구 먹여 살려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도 아들인데 준호만 아들입니까? 아들,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지금 아들이라고 하니? 준혁은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장남이에요. 준호한테만 다 주시면 제가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듣던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어머니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이건 권리 주장이야. 너야말로 어머니를 이용해서 재산 다 챙기려는 거 아니야? 건물도 사달라 하고 회사 지분도 받고 이 집도 받고 이게 효도야? 이건 사기야, 사기. 뭐라고요? 형님이 지금 나 변호사야. 법 잘 알아. 너 나중에 유류분 소송당하면 재산 반 토해내야 해. 각오해.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어머니의 절규에도 두 아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 6월 준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건 제 권리입니다. 법이 저한테 준 권리예요. 제가 억울해요. 저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준호만 받아야 합니까? 순자는 큰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니? 법정에서 어머니랑 동생을 상대로 싸울 거니? 어머니가 준호한테만 주시니까 제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하면 어머니도 저한테 공평하게 주세요. 법정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동생과 200억 유산 다툼, 효도한 동생 BS 법 들먹이는 형, 충격적인 가족 법정 공방. 준호는 괴로웠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제가 형님한테 다 줄게요. 소송 취하하라고 할게요. 안 돼. 그건 내가 20년 동안 흘린 땀이야. 내가 지켜낸 거야. 형한테 줄 수 없어.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네, 설마 했지만 형은 끝까지 소송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파도 동생이 애원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순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이 왔고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어머니 곁을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전무에게 완전히 맡기고 병실에서 24시간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준혁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께 유언장을 쓰라고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유언장 쓰실 때 저도 좀 고려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발이요. 순자는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구나. 끝까지 그거였구나. 어머니, 이건 권리예요. 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 그래, 권리. 넌 권리만 알지, 도리는 몰랐구나. 순자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준혁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5월 17일 새벽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효도할게요, 엄마. 하지만 순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물이 어머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두 아들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고인 박순자 여사의 유언에 따라 낭독하겠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남역 상가 건물, 대치동 아파트, 모든 은행 예금, 회사 지분 등 4명이의 모든 재산은 작은 아들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큰아들 이준혁에게는 아버지 이정수의 묘지 관리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남긴다. 5천만 원? 고작 5천만 원이요? 200억 중에서 5천만 원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유언이 남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아, 이 편지는 내게 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다. 내가 아버지 장례식 때 했던 말 기억하니? 가족이면 다냐고 했지. 내 말이 맞다. 가족이라고 다가 아니다. 진짜 가족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버티는 사람이다. 너는 20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다. 내가 법을 들먹이며 권리를 주장할 때 준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 곁을 지켜줬다. 새벽에 시장 가서 반찬 사오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주고 손발 주물러주고 머리 빗겨주고 밤새 간호해줬다. 유산은 권리가 아니라 사랑의 결과다. 돈은 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사랑은 법으로 만들 수 없다. 이제야 내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너무 늦었지만 엄마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내가 슬펐어. 내가 불쌍했어. 돈만 쫓다가 가족을 잃은 내가. 준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행복했어. 내 인생도 행복하길 바란다. 유언장을 다 듣고 난 준혁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돈에 대한 아쉬움인지 후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 지킬게요. 엄마가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에필로그 1년 후 그리고 진짜 화해 3200만 3400 2024년 5월 17일 어머니 일주기 준호는 아버지와 어머니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죠?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형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준호야. 형?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형이 정말 못났었어. 형이 미쳤었어. 준혁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무릎 꿇어야 해. 내게, 어머니께, 아버지께.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형이 돈만 쫓다가 가족을 잃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200억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 한 번 더 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형님, 나 로펌 그만뒀어. 더 이상 못하겠더라. 돈만 쫓는 게 의미 없더라. 이제 작은 사무실 차려서 무료 법률 상담 봉사하려고. 준호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도 형님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넌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형님, 우리 형제잖아요. 다시 시작해요. 늦지 않았어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동생아. 정말 고맙다. 두 형제는 부모님 묘 앞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늦었지만요.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회사 일 도와주실래요? 형님, 법률 지식 꼭 필요해요. 같이 일해요. 내가 해도 돼? 내가 자격이 있어? 형제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다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동생 회사 법무팀장 할게. 월급은 안 받을게. 아니에요, 형님. 제대로 드릴게요. 형님도 가족 먹여 살리셔야죠. 준호야, 고맙다. 두 형제는 함께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3,400만 3,500. 화면은 두 형제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을 비춥니다.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됩니다.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유산은 함께한 시간이고 나눈 사랑이고 지켜온 도리입니다. 수천억 자산가의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자식에게 남긴 삶의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효도는 거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늦기 전에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자막 효도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준혁처럼 권리를 주장하셨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자식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의 후회와 감사를요.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삶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바빠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감사하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됩니다. 부모님 묘 앞에 놓인 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